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디오지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숙취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아우.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그건 가족밖에 없다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 겪으면서 정말 그 일상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있는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원기왕성하신 우리 구반장님의 든든한 뒷배경도 역시 가족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호상마입니다. 예. 네. 어떠십니까? 그 구반장님은 언제나 원기왕성한 모습인데 그 가족이 뒤에 있지 않으면은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보통의 모든 분들은 다 가족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목소리가 큰 것은 타고난 것 같고요. 아니, 뭐,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목소리 큰 것만큼이나 원기왕성하시잖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예. 제 아내가 저에게 사실은 가장 큰 힘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내에게 이 영광을 다 보내겠습니다. 예. 오늘 일부에서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예. 참 어쩔 수 없이 내무반에서 집단 생활을 2년 이상 같이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특히 이제 고참들이. 예. 자기랑 맞지 않고 고참들이 괴롭히고 그러면 그거 참 악몽일 텐데.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네. 예. 뭐, 보통의 분들은 뭐 전혀 경험할 기회가 없겠지만. 네. 감옥도 그래요. 아, 예, 그렇죠. 감옥도 이제 보통 8명이 혼것방이라고 해서 통상 일반수들은 8명이 생활을 하고 있고. 네네. 많은 분들은 이제 독방에 있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독방에 수감되는 거는 일종의 징벌 형태입니다. 혼자 놔두는 거. 예. 혼자서 그 감옥살이를 하는 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네네. 실제로는 누구하고 대화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8명으로 혼고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네네. 그 중에 또 밉상이 또 있고 네. 또 아주 성격 포악한 무슨 조직폭력배라든지 아니면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흔히 또 감옥에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 중에서 누군가 약자, 조금만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인다든지 빈틈을 보이면 굉장히 많이 또 괴롭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대나 또 감옥이나 일정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자기랑 싫은 사람 제일 괴롭죠. 네. 뭐 일반 분들이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여행. 일행이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 일행 중에 또 이른바 진상 떠는 일행 한 명 있다. 예. 뭐 자기만 좋은 자리 맨날 앉으려고 그러고, 예, 또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와놓고는 고추장에 김신이 다른 사람 거 막 갖다 퍼먹고 자기 것처럼 막 옆에 앉아 있는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사람까지 막 갖다 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것도 또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 만약에 삶이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 여행의 동반자인 가족, 배우자
뭐 이런 경우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텐데 예. 오늘 보니까 제 25화 네. 수사반장 누가 그들의 아내를 죽였나 오늘 일부 순서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 제목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픈데 누가 네. 그들의 아내를 죽였나 삶의 동반자인 그런 배우자 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는 방송은 제 25화 누가 그들의 아내를 죽였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가 2012년 10월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예.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5천만 명 넘죠? 그죠? 네. 5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야. 정확히 얘기하면 5,091만 2,264명. 대단합니다. 아마 이게 2012년 10월 발표니까 지금은 좀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5,100만 명, 일단은 아직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요. 네. 5,1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워낙 애들을 안 낳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저출산 국가라는 표현을 얼마 전까지 썼는데 요즘 그 앞에 한자를 더 붙여서 써요. 예. 저출산.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해서 1945년도 네. 해방 직후에는 흔히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이제 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대학 다니던 그 시점에는 4천만 동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네. 4천만 동포 여러분과 함께 뭐 이런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는 예. 독립군가 이런 게 있었어요. 예. 2천만 동포야 일어나거라. 2천만이었어요. 그때는 2천만이었군요. 네. 여하간 그래서 지금은 5천만, 네. 5천만 국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뭐 대략 거칠게 보면 5,1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는 전 세계 국가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순위 26위에 해당한대요. 대단한 거죠. 예, 통상 우리 전 세계 국가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유엔에 가입한 나라 네. 한 160개국에서 170개국 정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26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가 이렇게 좁아도 예. 우리가 그 강국으로 네.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많으니까요. 예. 그렇죠. 인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국토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나라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지도자를 뽑아 정부를 만드는 거고. 네. 국가 면적은 그럼 어떻게 되나? 인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의 26인데 국가의 면적은 전 세계 국가 중에 이 굉장히 좀 낮아요. 108위밖에 안 된답니다. 108위밖에 안 되는데. 따라서 인구 밀도는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네.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으니까 이걸로 인구 밀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상위 랭커 세계 12위에 해당한답니다. 예. 엄청나네요. 그렇죠. 인구는 많은 순서는 26위, 땅 크기는 108위, 인구 밀도는 세계 12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인구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오밀조밀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어떻게 보면 작으면서도 또 인구는 많은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한 해 살인 사건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네. 2015년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총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죠. 네. 대충 그래도 몇 건이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지난 6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 10만 명당 한 명 정도가 네. 살인한다고 10만, 100만, 1000만, 네. 한 500건? 예. 500, 그렇죠. 500건? 예, 한 1년에. 500건. 예. 많이 잡았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 더 많이 잡으셔서 2배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6,858건. 매년 평균 1,14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거죠.
그러게요. 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전쟁 중인 국가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무슨 그 인종 간의 갈등이라던가 예. 마약 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니까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치안이 그래도 안정적인 나라 예. 중에 하나일 텐데 생각보다 많군요. 그렇게 해서 매년 평균 1143명의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 살인사건 중에 이 살해범, 즉 범인이 가족이거나 또는 가족으로 몰려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네. 예. 특히 이 가족 중에서도 바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 네. 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 또는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찰청의 또 발표인데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가족이 가족을 살해한 사건은 한 해 평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3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중에 가족이 가족을 살해한 사건은 한 해 평균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난 6년간 모두 336건의 가족 간 살인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이는 전체 살인사건 중에 약 5% 정도가 가족 구성원 간에 벌어지는 폐륜적 살인사건이다. 네. 예.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가족이 가족을 살해한 사건은 사실은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살인사건,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전체 사건 중에 가족이 가족을 살해한 사건은 2%, 네. 영국은 그보다 더 낮은 1.5%. 예. 우리나라는 몇 프로라고요? 5%. 5%.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가 2배 내지 3배가 더 높은 겁니다. 예, 전통적인 유교 질서에 의하면 참 매우 가족 간의 유대가 끈끈한 그런 나라일 텐데, 예. 오히려 가족 내에서 이렇게 높은 살인, 야. 바로 그 점이 바로 오히려 끈끈한 아, 유대. 네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이렇게 5%나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거다. 예. 특히 가족 간의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전체 사건 유형으로 확대해서 분석해 보면 이거 매우 심각해지는데요. 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가족이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사건, 그러니까 살인 사건을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네.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폭행, 협박, 공갈, 상해, 이런 모든 사건들을 확대해 보면 이제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네. 그게 뭐냐면 2008년도에는 가족이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한 모든 케이스 사건 사례는 1132건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2011년도 이 3년 후에는 그나마 좀 줄었어요. 93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2012년에는 1036건,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114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는 이제 가족이 가족을 폭행한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3,352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이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이렇게 이제 건수가 이제 많이 늘어난 걸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건수가 늘어난 게 또 한편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또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건이 없어서 건수가 줄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사실은 똑같이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냅뒀기 때문에 이게 사건화가 안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도록 되어서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벌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높은 이유가 뭐냐? 형사사건 관련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보다 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 이것이 이제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분노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적 불행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아까 전에 이제 보여주는 아주 끈끈한 유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고 지나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인데 엄마나 아버지 또는 한쪽이 자살을 결심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군요. 이런 사례 이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 사례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적지 않아요. 이렇게 뭐 어렵고 힘들어서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17살 된 딸을 40 중반에 된 엄마가 경제적 어려움,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뭐 차량 안에다가 뭐 번개탄을 피워갖고 뭐 같이 자살을 하는 사건. 네. 또 아버지를 두고 뭐 딸과 엄마가 또는 또 아직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또 그 엄마가 비관해서 또는 장애인 아이를 두고 네. 그리고 또 늙은 노모, 그러니까 부모가 치매 걸린 아내를 둘 수 없다. 그래서 또 같이 동반 자살을 하고 이런 영화가 또 있었죠. 그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네네. 예. 거기서도 보면은 그 치매 든 부인을 그 남편이 간병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또 이런 경우. 뭐 이런 이제 비극적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오히려 더 끈끈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국 영화는 사실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보거든요. 네. 외국 영화는 치매를 그 부부가 뭐 극복하는 과정 이런 걸 감동적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냥 죽는 같이 동반 자살하는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것이 또 우리나라의 또 이상한 또 정서를 갖게 하지 않나. 물론 이제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 그쵸. 그런 얘기도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겠죠. 뭐 우리나라는 개인이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을 벌지 않으면 누구도 구조해주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회 문화의 차이 또는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네. 좀 무책임한 것이죠. 매우 뭐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형님? 네.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1위. 가정 경제가 파탄한 일. 예. 글쎄요, 그거는 실직 아닐까요? 아니면 자영업의 실패. 예. 뭐 등등등은 다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하겠지만 통계상 예. 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 파탄 난다. 암 걸리고 뭐하고 하는데 실직은 이제 당연히 암이 걸렸으니 남편이 실직하면은 뭐 일단 수입은 끊기고 그런 상태에서 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예, 막대한 수술비를 예, 보험 없이 이제 있다가 네네. 형편이 어려우니까 보험도 못 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치료도 안 되고 완치도 안 되고 병원비만 쓰다가 결국은 사망할 땐 가정 경제가 파탄나서 비참하게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걸로 이어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 통계상 1위가 이거랍니다. 그 참 쿠바의 의료가 예. 부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쿠바가 다른가요? 쿠바는 무상입니다. 아, 의료비가 무상인데 예.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방이에요. 예. 그래서 동네 주치의를 둡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그 예방 활동에 주력을 많이 하죠. 영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국도 매우 그 영국도 공공의료로 무상 발달돼 있다고 의료.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상 의료래요. 그래서 대신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꼭 맞나 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제 지인이 그 영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 장모님이 장인은 의사, 장모님은 간호사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무상으로 해준대요. 그런데 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중한 순서대로 치료를 해준대요. 중한 순서. 예. 그러니까 위중한 다급한 거, 목숨에 경각이 달린 것부터. 근데 그건 또 맞는 얘기죠. 그러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위험하지 않은 그 예를 들어 맹장 같은 게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서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고 진찰 받고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하고 바로 수술하잖아요. 네. 근데 영국은 그게 아니라 한 2주 정도 기다려야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으면 일단 급한 부분부터 수술하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뭘 아픈데 기다려라 그러면 막 화낼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무리 무상이지만 나 돈 낼 테니까 빨리 치료해줘라. 아픈데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간 거기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안 시킨대요. 네. 집으로 보내고 대신 의사를 그 집으로 왕진을 보낸답니다. 병원이. 네. 왜냐하면 병원에 있으면 입원해야 되고 거기서 식사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관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차라리 의사가 왕진을 가는 게 더 경제적으로 싸다. 뭐 이런 게 이제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은 건가요? 그러게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예. 그런 일들은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치료비가 없으면 응급실 복도에서 숨지는 사례들도 있죠. 네. 그리고 뭐 보증금 없다고 해서 그 입원 치료를 갖다가 또 거부당해서 또 전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례도 왕왕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지금도. 예. 여간 이런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는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둔 부모 등이 이를 비관해서 죽음을 결심하는데 이때 이제 남겨진 아이를 두고 가봐야 누가 돌보아 주겠냐.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이제 형편없으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고아원 가고 천덕꾸러기로 세상 사느니 차라리 내가 들고 가겠다.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답니다. 네. 예, 자녀를 동반해서 자살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잘못된 인식이 또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뭐 단호하게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자녀를 동반한 사건은 사망 사건, 살인 사건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냥 이거는 뭐 그 눈물 나고 애정 나는 어떤 보호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살인이죠. 예. 그것도 가장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철저히 배신하는 가장 폐륜적인 행위다.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자기의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 죽음을 자기 멋대로 결정한다는 것. 이건 정말 큰 범죄 행위고요. 그리고 실패한 것은 본인인데 왜 죄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그 실패의 책임을 같이 묻습니까? 네. 그 때문에 저는 이런 참담한 폐륜행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된다. 자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같이 사시되 만약에 어떤 상황에 끝내 자기가 뭐 한다고 해도 아이를 제 멋대로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인식 바꾸셔야 됩니다. 그 아이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왜 그 아이에게 기회를 뺐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전제가 있겠지만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범죄라는 것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예. 여하간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가족 간 범죄 행위, 그 중에서도 가족이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각기 다른 운명의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예. 첫 번째 이야기.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문이 컸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앞으로도 이 지구 멸망하는 그날까지 아마 가족 간, 특히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늘 언급될 사건이죠. 예. 뭐죠? 세계 판결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예. 예. 그 미식 축구의 영웅이었던 오제이 심슨 얘기.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 발생했던 네. 1994년 오제이 심슨 사건입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군요. 예. 94년이니까 21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네. 먼저 오제이 심슨 누구일까요? 오제이 심슨은 한마디로 흑인의 영웅. 예.
영웅이었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예, 미식축구죠. 그렇다 그러죠. 예, 사실 그 축구, 그러니까 사커는 뭐 사실은 미국에서 인기 쓴 지 얼마 안 됐고 예, 여전히 그 서부 개척하는 느낌으로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인디아를 쓸어버리고 뭐 이런 그렇죠. 느낌. 형님 혹시 럭비 아십니까? 럭비는 알죠. 럭비하고 미식축구는 같은 경기인가요? 아닌가요? 뭐 다른 경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럭비는 몸으로만 하잖아요. 네. 미식축구는 뭐 이것저것 넣기도 하고 그리고 뭐 네. 하기도 하고 예. 거기에 또 쿼터백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고 예. 뭐 등등등. 사실 제가 좀 과문해서 미식축구하고 럭비가 같은 경기인 줄 알았어요. 예. 다만 부르기를 우리는 럭비로 부르고 미국은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 뭐 네. 이렇게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럭비 축구 선수 출신인 친구에게 네. 이 질문을 했더니 이 무식한 놈 하면서 저한테 그런데 가장 결정적 차이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뭔데요? 럭비는 절대 앞으로 공을 던질 수가 없대요. 아, 그럼 옆으로 던진다. 아니요, 무조건 뒤로 뒤로. 던지면 그걸 들고 계속 달려가는. 근데 미식축구는 앞으로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정말 미국적이네요. 예, 앞으로 던져면 그거를 멀리 가서 이제 받아갖고 달려가갖고 뭐 터치다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 이게 큰 차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야 역시 사람 배워야 돼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미식축구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인데 네. 미국인들이 국기로 여기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권도죠. 태권도라고 하죠. 예. 네. 우리나라 국기는 태권도. 쿠바의 국기가 야구라고 하죠.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미식축구가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스포츠인지를 알 수 있는 사례죠. 예. 국기가 이제 미식축구니까. 이런 미식축구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O.J. 심슨이었습니다. 네. 흑인이었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레전드급 선수, 전설적 인물이었고요. 네. 1985년에는 사상 최초로 2000야드 이상을 뛴 선수로서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사상 초유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 백인도 아닌 흑인이 이처럼 큰 업적을 이뤘으니 그를 향한 미국 흑인들의 애정, 사랑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고요. 백인들 사이에서도 그의 인기는 뭐 대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심슨의 경력 중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보통 흑인은 흑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전에 흑인이랑 백인이 연애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그 둘을 잡아다가 예, 죽여도 뭐 예. 문제가 없었죠. 뭐 예.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흑인은 흑인끼리 결혼하는 게 통상이죠. 백인이 흑인과 결혼하는 건 그건 대단히 특이한 일인데 네. O.J. 심슨이 바로 영화배우 출신인 미모의 백인 여성과 결혼했다는 점 역시 대단히 큰 뉴스였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이 백인과 결혼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부와 명성을 다 가지고 있는 O.J. 심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슨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94년 미국 월드컵이 열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1994년 6월 12일 자국인 미국에서 개최된 월드컵이 이제 그때 미국 월드컵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때 갑자기 방송에서 축구 중계를 멈추고 긴급 뉴스 속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월드컵을 방송으로 보고 있던 미국의 시청자들은 경악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텔레비전 자막에 뜬 속보 O.J. 심슨의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TV 방송에서 스포츠 중계를 중단하고 속보를 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건데요. 정말 대단한 예, 스포츠 스타일 살고 거죠. 스포츠에 죽는 나라인데. 예, O.J. 심슨의 역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자국에서 특히나 열리고 있는 월드컵 경기를 중단하고. 자, 그럼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건가요? 당시 심슨은 백인 아내인 니콜 심슨과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심슨은 자신의 전처였던 니콜을 레스토랑에서 만나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심슨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다시 니콜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심슨은 그때 니콜의 집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심슨은 니콜의 집에 도착한 후에, 전처의 집에 도착한 후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심슨이 니콜의 집에 문을 막 손으로 두들기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그때 문을 연 전처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니콜 역시 화가 났던 거죠. 니콜은 심슨을 보고선 당장 꺼져라! 이렇게 위협을 했대요. 니콜과 심슨이 이렇게 싸우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답니다. 레스토랑에서 싸운 이유가. 첫째는 니콜이 당시에 마약을 하고 있었대요. 아이고. 근데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니콜이 봐주고 있었는데 양육권을. 양육권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마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고 네. 두 번째는 당시 니콜이 백인 연예인 남자와 내연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혼을 했으니까 이건 내연인지 뭔지 새로운 애인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그 집에 내연의 남자를 출입시키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니콜이 사과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맞받아치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이제 그 니콜의 집을 다시 찾아간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딱 가보니까 니콜이 칼을 들고. 꺼지라고 오히려 위협하니까 네. 그 모습에 격분한 심슨은 니콜의 손에서 칼을 빼앗은 후 니콜을 향해 마구 칼을 휘둘렀다. 예, 이게 이제 검찰의 발표죠. 아, 검찰의 발표. 검찰의 발표. 네. 근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해서는 안 될 또 한 명이 니콜의 집에 들었습니다. 예. 니콜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연하의 백인 남자, 예. 론 골드만이 마침 그 시각에 니콜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심슨은 그걸 보자, 론 골드만을 보자, 마침내 그도 잔혹하게 살인을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다. 이게 이제 당시 검찰이 그날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서 했는데 한편 니콜과 그 남자친구가 피살된 사실을 접수받은 미국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전 남편 심슨을 의심했고 네. 이후 경찰은 심슨의 집에서 피살된 니콜과 론 골드만의 피가 묻어있는 장갑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정도만 돼도. 예, 미국 경찰 역시 심슨이 범인임을 확인하고 그 즉시 체포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러자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이를 피하려는 심슨 사이에 희대의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화도 아니고. 영화입니다. 완전히. 왜냐? 어떤 추격전이 벌어졌는지를 들어보면은 정말 놀라운데요. 심슨이 자신의 이제 차를 운전해서 미국 프리웨이 도로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속도를 제한하지 않는 프리웨이 도로로 올라갔는데 그러자 이 차량 추격전, 그러니까 심슨의 차를 경찰차들이 또 막 추격을 하니까 미국 방송사들이 이 볼거리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미 전역의 텔레비전으로 이 추격전을 생중계 방송까지 합니다. 다큐멘터리네. 네. 그래서 완전히 미 전역이 이 어마어마한 생중계 방송에 큰 화제가 됐는데 그런데 달린다고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결국 심슨은 경찰에 체포됐고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기소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죠. 네. 예. 심슨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산,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심슨이. 예, 미식 축구의 영웅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서 그는 법치국가인 미국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네. 예.
뭐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예,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는데 참 편해요. 참 편하죠.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의문사 사건도 보면은 그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부살인 사건. 네네. 예.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4명의 그 전관예우 변호사를 동원하면서 예, 사건의 진실이 여러 방향으로 튀었죠. 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슨은 1천만 달러의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1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예. 지금 뭐 100억 원 넘는 예. 거죠. 그쵸? 네. 예. 지금 한 지금 900원 환율로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지금 환율로도요? 네네. 예. 그럼 100억 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네. 이른바 드림팀 구성한 거죠. 드림팀을. 그리고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백인의 여검사는 심슨이 전 아내 등 2명을 살해한 것이 맞다면서 이미 심슨의 집에서 확보했던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장갑 그리고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물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사건이 벌어진 피살 현장에서 채취된 DNA였습니다. 예. 사건 현장에서 심슨의 DNA가 발견된 건데 네.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면 뭐 현장에 심슨이 없었어야 되는데 네네. 자기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DNA가 발견된 거다. 만약에 이 DNA가 분석 결과 심슨의 것과 일치했는데 이처럼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만 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범인은 심슨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방송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심슨이 범인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았는데. 예. 누가 봐도 범인은 심슨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재판 결과는 정말 어땠을까요? 심슨이 범인이었을까요? 심슨은 내내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흑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역이용하게 됩니다. 네.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인 경찰에 의해서 오히려 자신이 부당하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기발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게 예. 예를 들면은 방송 인터뷰하고 그럴 때 네. 대통령을 굉장히 욕한다 이거예요. 네. 쫄랑 욕한다 이거야. 예. 그럼 방송인사 인터뷰 딱 끝났을 때 슬쩍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욕을 많이 해도 되는 거냐고.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흑인들만 욕하지 않으면 돼요. 바로 이 나라에서는 그 인종차별, 예. 인종모욕하는 거, 욕하는 게 이게 대단히 위험한 그렇죠. 일이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죠. 여전히 뭐 미국은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심슨이 흑인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크고 네. 또 백인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예리하게 공격한다 이렇게 했는데 심슨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역용합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인 경찰에 의해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핀 건데 그러면서 심슨의 변호인들은 검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예, 바로 프리웨이 차량 추격전 끝에 심슨이 검거될 당시 심슨을 체포했던 경찰이 내뱉은 첫 발언이었어요. 네. 당시 심슨을 체포한 경찰은 백인이었는데요. 네. 그 백인이 심슨을 체포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게 역전의 이 발판이 됩니다. 보통은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영화에 나온 얘기죠. 그렇죠. 네. 이른바 이제 묵비권 행사에 대한 미란다 원칙을 이제 고지하는데 네. 미란다라고 하는 판사가 처음 범인을 검거할 시에 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을 고지해라. 그래서 미란다라고 하는 판사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심슨을 체포했던 백인 경찰이 한 첫 마디는 이 검둥이 새끼 잘 걸렸어. 라는 인종차별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세네. 예. 심슨의 변호인들은 당시 백인 경찰의 이런 인종차별 인식, 이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예. 심슨의 죄는 바로 이런 인종차별 인식을 갖고 있었던 백인 경찰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며, 네. 이러한 그 인종차별적 의식을 갖고 있고 발언을 했던 경찰이 심슨의 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장갑이나 DNA 등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확보된 증거가 다 조작된 거라는 역공을 취하게 됩니다. 예. 인종차별적인 살인죄 조작이라는 논리를 주장한 건데요. 네. 이러한 변호인단의 주장은 미국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또 긴장을 시키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그 정치권조차도. 네. 이유는 1992년도에 벌어진 이른바 로드니 킹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 아시죠? 네,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네. 흑인 용의자를 검거할 때 백인 경찰들이 두들겨 펴갖고 그것이 비디오로 찍혀서 그쵸. 예, 흑인들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폭동까지 일으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992년도에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이 미국 LA에서 백인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하는 장면이 우연찮게 방송 카메라에서 찍혀갖고 생중계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 가해자, 그러니까 그 로드니 킹을 구타했던 백인 경찰관들이 백인들로만 구성된 법정 배심원단의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자 이 인종차별적인, 그러니까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폭력 사건인 이 사건을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무죄라고 판결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흑인들이 격분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네.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 문제로 야기된 1992년 LA 폭동 사건의 계기였던 거죠. 네. 이때 우리나라의 이제 한인 LA 그 한인 타운이 이제 집중적인 공격을 또 받기도 해갖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됐는데, 네.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가까스로 다행히 진화가 됐는데, 불과 2년 후인 1994년 흑인 사회에서도 영웅 중에서도 최고의 영웅으로 불리는 오제이 심슨이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과정에서 백인 경찰이 이 검둥이 새끼 잘 걸렸어라는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게 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이런 상태에서 만약 심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 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면 끔찍하죠. 네. 이 법리 공부한 예. 사실과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네. 정치적 부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 미국의 정치권도 엄청나게 긴장했다는 거예요. 네. 또. 자,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 로드니 킹 사건에서는 백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이 가해 백인 경찰관을 무죄 판결했다면 이 사건은 반대가 됩니다. 예. 백인들로만 구성해서 백인 경찰관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결하게 했는데, 심슨 사건의 배심원단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 흑인을 9명으로, 백인은 2명, 그리고 히스패닉계 1명으로 해서 12명을 구성했대요. 미국의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는 좀 편중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반대였던 거죠. 로드니 킹 사건 때는 백인들로만 백인을 조사하게 배심원단을 구성했는데, 심슨 때는 흑인을 9명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네. 이들 12명의 배심원단은 사건 발생 약 1년 4개월이 지나가던 1995년 10월 2일 마침내 심슨에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배심원단 전원일치 합의에 의한 무죄 선고였습니다. 네. 예. 심슨이 아내를 죽인 혐의로부터, 또 그 내연남이었던 남자를 죽인 혐의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예. 맞아요. 그때 그쵸. 미용실에서 예. 이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던 예. 흑인들의 그런 영상, 예, 이걸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놀라운 결과였죠. 심슨이 이 사건 범인임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어요. 네. 심슨이 분명히 범인이다. 그런데 결과는 무죄.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의문과 화제와 뉴스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예. 자, 사건이 벌어지고 17년이 지나가던 2011년, 예.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심슨이 고백하게 됩니다. 아이고. 예.
사건 발생하고 17년 지나가던 2011년 심슨은 자신이 전처인 니콜과 론 골드만을 살해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인 94년 6월 12일 레스토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콜이 자녀 앞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또 백인 연하의 남자를 자녀들이 같이 사는 집에 출입시킨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 바로 이로 인해서 찾아간 그 집에서 칼을 들고 나온 니콜을 보고 격분해서 그 칼을 빼앗아 둘을 살해한 것이 진실임을 심슨이 자백을 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심슨의 고백에도 그는 법률상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한번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는 무죄죠. 그런데 다만 흥미로운 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유수가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심슨이 이후에 죽은 전처의 부인, 그러니까 부모, 니콜의 부모가 낸 거액의 민사소송에서는 2번이나 패배합니다. 예. 형사사건에서 무죄 받았지만, 니콜의 부모는 심슨이 내 딸을 죽인 게 맞다면서 심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997년, 사건이 일어나고 3년 후에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850만 달러, 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억 원 정도를, 예, 니콜의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예. 판결을 내렸고요. 이런 이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민사에서는 패배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인데. 이례적이네요. 예, 그렇죠. 죄가 없다고 확인됐는데 민사에서는 너는 책임이 있으니 돈을 줘라. 그것도 어마어마한 액수.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슨은 이후에 다시 또 니콜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고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고 미국 법원은 1차 민사소송보다 더 큰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슨은 사실상 파산하게 되고요. 야, 예. 인과응보네요. 그러니까 형사는 네가 이겼지만 너는 파산해라. 너는 죄가 크다. 이게 이제 아마 미국 법원의 최후의 양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구속은 못 시키지만, 네. 예, 그에 대해서 네 전 재산을 다 내라. 결국 심슨은 자신의 영광이었던 미식축구 MVP 트로피까지 팔아서 민사소송금을 줘야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고반장님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예, 벌은 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그게 끝이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의 파멸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파산한 심슨이 선택한 길은 그 다음에 또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는 이걸로 해서 이게 좀 제대로 마음을 다잡고 좀 반성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200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시 또 납치, 폭행 및 강도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돼갖고, 현재 가석방 없는 33년형을 선고받아서 네바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요. 현재 66세라고 합니다. 아. 66세인데, 죽어서 지병을 앓고 나왔군요, 있죠. 교도소에서 예? 그러면. 그렇죠. 예. 33년이니까 그가 나오려면 몇 년입니까? 2030년? 예. 2030년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 2040년이군요. 2040년에 2040년에 이제 석방이 되는데, 현재도 악성 종양과 당뇨병으로 건강을 많이, 잃었대요. 그래서 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올해 들어서 심슨이 교도소에서 죽고 싶지 않다면서 자신을 가석방해 줄 것을 이제 간청했대요. 네, 미국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심슨의 최후는 끔찍하죠. 아내를 죽이고도 무죄를 선고받아 죄값은 치르지 않았지만 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인 거죠. 네. 예. 자, 이게 이제 이른바 O.J. 심슨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핵심을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사필 규정이고 또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가 민사상 책임을 크게 져야 됐던 네. 예, 미국의 그나마 양심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 절묘한 정치적 판결을 내린 다음에도 절묘하게 예, 그런 그 사법 책임을. 체계를 이용해서 예. 결국은 그 심슨 가해자를 팔면시킨.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 의혹으로 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제2의 O.J. 심슨, O.J. 심슨 사건을 연상한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이 O.J. 심슨 사건인데, 그가 다시 가석방이 되어서 풀려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적지 않은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렵지 않게 확인돼서 사회적 충격은 많지만 논란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난 2011년도에 있었던 이른바 기억하시겠죠? 만삭 의사부인, 그러니까 임산부, 만삭 임산부가 의사부인 사망 사건,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만삭 임산부 사망 사건.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아, 예.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네. 사건이 벌어진 때는 2011년 1월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산부가 자신의 집 욕조 안에서 가로로 누워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에 의해서 만삭의 임산부가 숨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출동해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얼핏 보면 단순 사고사로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망한 임산부의 몸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던 거죠. 네. 특히 숨진 임산부의 목 부위에 피부가 까진 흔적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목 부위에 피부가 까져 있는 것. 이거는 누군가가 목을 조를 때의 일인데요. 부검 결과 목 근육 내부에서도 출혈 흔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과 검찰은 이런 현상이 누군가가 목을 졸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타살 증거로 봤는데요. 자, 이 사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전과 반전이 거듭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건의 진실과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진실은 뭘까요? 그리고 밝혀진 진실은 모두 다 사실일까?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사건, 만삭 임산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